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런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쭉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봤죠, 그렇죠? 고종 황제가 이제 독살 당하면서 물론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 빼앗겼으니까 고종 황제는 아니지만 이왕가의 전 왕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우리 근데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당시 이제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고종은 우리의 황제 왕이었겠죠, 그렇죠? 그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독살당했다더라 카더라 독살당했다 카더라 소문이 나면서 뭔가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갖습니다. 이제 독립선언서를 써가지고는 독립선언문을 이제 읽는 독립선언식을 갖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게 되냐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당시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할 거다라는 게 이미 다 이렇게 연락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뭔가 뭐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할 게 있다.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가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주로 어디입니까? 광화문 앞에 광화문 광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오늘날 이 종로에서 저쪽 광화문 사거리 쪽에서 종로를 따라서 저 을지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이는 공원, 종묘 옆에 있는 공원이 탑골공원이라고 있어요. 할아버지들 앉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뭐야 막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그러냐면 거기에 원각사지 석탑이라고 탑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내 생각에 있는 거 유리관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탑이 이제 옮겨와지면서 탑골공원이 됐는데 그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하기로 이제 다 이미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탑골공원에 당시 1919년 3월 1일 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과 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모여 있는 것과 다르게 민족 대표 33인이라는 사람들은 왜 탑골공원이 아니고 태화관에 가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읽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족의 3.1 운동을 좀 비하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민족 대표 33인이 쫄았다. 탑골공원에 가서 독립만세 선언하면은 일제 경찰이 와가지고 헌병 경찰들이 때려잡을 것 같으니까 쫄아가지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만세 운동 뭐 선언문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이분들이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은 것도 사실이고 당시에 민중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화관이 당시에 술집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민중들이 모이는 탑골공원이 아닌 술집에 가서 독립선언문을 읽었냐? 쫄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읽든지 간에 독립선언서 읽으면 잡혀갑니다. 일본 경찰한테. 당시 무단통치 시기였어요. 그 왜 이 사람들 여기서 했냐면은 일단 첫째 이유. 왜 술집이냐?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무슨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신다. 뭐 기생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술 마신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강남 룸사롱 가서 거기서 뭘 했대. 그 뉴스에 뭐라 나겠어. 작살 나는 거예요, 정치인 그 사람.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지금 이 여러분들 1919년 지금으로 100년도 더 전이야. 그 시대에는 지식인들이 민족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뭐 기생을 데리고 술을 먹고 막 뭐 자기 부인 말고도 첩을 막 뭐 3첩 4첩 거느리고 이런 게 별로 흉이 안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독립선언을 읽었지만 당시에도 태화관이란 거는 그냥 지식인들이 모이던 일종의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스타벅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얘네가 이제 모인 거고 왜 얘네가 민중들이 모여있는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안 했냐. 생각해보세요. 이 민족 대표 33인이 다 네임드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탑골공원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일본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가겠지. 그럼 잡아가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중들이 모여있는데 고종임금께서 독살당하셨다는 썰이 있어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민중들인데 그 앞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민족 대표 33인이 일제 경찰 병력에 의해서 무단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경찰
이 헌병 경찰들하고 민중들하고 바로 그냥 박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중은 무장도 안 돼 있어. 총도 없어. 맨몸이야. 근데 일제 헌병 경찰 다 총 갖고 있죠. 그러면 두 세력이 서로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총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중들이 만세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이 생각한 거지. 아,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일제 경찰에 잡혀가면서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민중들과 일본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는 자기들 경찰서에 전화해. 종로경찰서 전화해. 총독부랑. 우리 여기서 독립선언서 읽었어. 잡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이제 민중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이제 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 거죠. 무력적인 충돌이라기보다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여기쯤 있는 이 점처럼 산발적으로 전국과 만주와 연해주 일대까지 쫙 퍼지면서 점차 더 격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일제가 어마무시하게 진압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3.1 운동이지만 3.1 운동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봤던 그 전묘도 이거 있잖아요. 발생 이치도 이게 3월 1일이나 이렇게 막 오후 1시에 여기서 퍼져가지고 오후 2시, 오후 3시 이런 게 아니고 3.1 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이 3.1 운동이 5월 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이제 와중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에서는 제암리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무시무시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4월 5일날, 3월 1일날 이제 그 3.1 운동이 터지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1919년 4월 5일날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 장터에서 이 주민들이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만세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이제 일본 측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어가지고 일본인이 이제 그 주도자를 잡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제암리 마을에 와서 어떻게 버리냐? 사람들 보고 주동자가 누구였어?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안 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물러나는 척하면서 자 주역 주민들에게 제암리 주민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다 이러고는 제암리 이제 마을의 교회에다가 마을 주민들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모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자 여기에 이제 제암리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바깥에서 여기다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불이 질러지니까 놀라서 유리창을 깨고 막 나갈라 그러겠죠. 나오는 사람들을 총검으로 찌르고 칼로 쏘고 총으로 쏘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암리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제암리 사건이에요. 이게 덮일 뻔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의사이자 교수인 스코필드 박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제 잔학상을. 그래서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유족들하고 만나서 이제 사진도 찍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국외로까지 퍼져서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도 3.1 운동이 이제 여파가 이어져서 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1 운동의 의의는 뭐냐? 의의는 자 3.1 운동은 참 좋은 게 계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전 민족이 참여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성리학적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좀 양반과 양반이 아닌 계층 또는 양반이 아닌 합쳐서 이제 양인과 천한 계층 뭐 백정, 노비 뭐 이런 천인과의 그런 좀 구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너 양반이야? 너 양반 아니야? 너 쌍놈이야? 너 쌍놈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게 나눠져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지지난 시간에 했던 뭐 13도 창의군 만들어 서울 진공작전하고 막 을미의병이니 또 뭐 그 정미의병이 이런 거에도 그 성리학적 질서가 한계가 있었는데 3.1 운동 시즌에 오면 이제 계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전 민족이 참여한 그야말로 전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단결의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확고함을 스스로도 확인했고 일본에도 알려줬던 거죠. 그렇죠? 자, 영향은 이제 어떤 게 영향이 있냐? 자, 3.1 운동 결과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죠. 1919년 9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무단 통치였다가 이제 3.1운동 때문에 일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조선인들 자꾸 푸심하면 안 되겠어. 조금 봐줘야겠어. 이러면서 이른바 문화 통치가 실시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허가해 줍니다. 집회도 허가해 줘, 결사도 허가해 줘, 뭐 책 만드는 출판도 허가해 줘, 신문도 만들 여러 가지 허가해 주는데 이거 전부 다 문화 통치 이거 다 뭐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말만 문화 통치지 실제로는 문화 통치 이건 그냥 포장만 문화 통치로 했던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적 영향으로는 중국의 3.1운동이라 볼 수 있는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정도까지 알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예. 10분 지났어 10분. 자 3단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단원 자 보자 3단원 바로 넘어가야지. 자 3단원 진도 빨리빨리 나가죠. 네 3단원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을 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열거할 수 있다. 이번 단어는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좀 다른데 저도 이제 제가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뭐 학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분명히 훌륭한 기관이지만 한계점이 명확히 있다는 점이 있어요. 한번 그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배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제 3.1운동 즈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의 주축이 크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한국민의회라 그래가지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의 거점 기지가 여기가 돼야 된다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아니에요. 야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그냥 경성 총독부 바로 앞에다가 그냥 한성정부 만들자 비밀리에. 이게 이제 이거는 실현되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다가 상하이 왜 상하이냐면 상하이는 당시 국제도시였습니다. 여러 이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기타 등등 여러 국가들의 조차지는 뭐냐면 중국 정부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걔네가 거기다가 대사관도 짓고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 조차지가 많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다 주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이제 쓱싹쓱싹 해가지고는 1919년 9월에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고 이 사람 이승만이 우리는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리 이동희라는 사람을 두는데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통합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다들 생각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크게 세 가지 계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될까? 독립의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야 무장 투쟁하자. 다 때려 죽이자 일본 놈들. 세력을 만들어 일본 놈과 붙자. 물론 이제 무장 투쟁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전면전으로 일본과 붙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장군님께서 했던 것처럼 테러라니까 안 돼. 그 안중근 장군님께서 하셨던 이제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볼 때 테러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적장을 가서 당당히 이제 저격한 거죠. 죽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폭파하고 막 때려 죽이고 잡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저 새끼들 그냥 일본 놈들 쫄아가지고 물러나겠지. 우리 민족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 주로 이제 의열당 같은데 김원봉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주장했죠. 무장 투쟁. 죽이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실력 양성. 이건 뭐냐? 학교를 짓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똑똑해지다 보면 실력이 나아져서 언젠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약간 애국계몽운동 계열 옛날에 을사조약 직후에 있었던 애국계몽운동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대성학교 짓기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실력 양성론에 이제 주장하시던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실력을 갖추면 일본을 극복하고 독립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뭐냐?
외교 독립론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어느 세월에 게릴라전 펼쳐가지고 독립하겠어. 어느 세월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하겠냐.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할 방법은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장께.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가 우리 일본과 거리가 있는 일본의 적인 다른 나라와 다른 강대국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얘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외교 독립론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셋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가장 현실적인 게 뭐냐면 외교 독립론이긴 해요. 이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근데 이제 난 좀 외교 독립론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좀 별로 정이 안 가. 왜냐면 세계 중에 이게 제일 편해. 왜 이게 제일 편하냐? 일단 무장 투쟁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실력 양성 학교 짓고 하면 이것도 일제 탄압을 받습니다. 외교 독립론은 이건 편해. 심지어 이거는 이쪽에 없어도 돼. 여기 이게 우리나라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대통령이었는데 임시정부에 6개월밖에 안 있었어. 거의 어디 있었냐? 거의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서 맨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I'm Korean President 승만 리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다니고 Cheers 건배하고 술 먹고 막 그러고 이제 다닌 거지. 그게 이제 외교 독립론의 방법이라는 건데, 이거 편하다 이거야. 아니 미국에 있는데 무슨 일제 뭐 잡히고 목숨이 경각 이런 거 없잖아. 김홍봉 약상 김홍봉 선생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다 깜빵 갔다. 이승만 무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이 안 가요. 외교 독립론은 뭔가 정이 안 가. 자, 어쨌든 이 임시정부 뭐가 문제냐? 출발부터 이미 무장투쟁론자들, 식량양성론자들, 외교 독립론자들 서로 다 생각이 달랐고 이게 하나로 묶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출발부터 분열이 전제돼 있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어쨌든 정부를 꾸렸으니까 이제 삼권 분립, 입법, 법을 만든 입법과 행정, 그리고 법을 이제 이용하는 사법, 법원이죠. 그렇죠? 이 삼권 분립이 돼야 될 거고, 민주공화제 정부다. 이제 국가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뽑는 민주공화제 정부다라는 걸 이제 명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들은 어떤 게 있냐? 뭐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 및 정보 수집을 하는데, 자, 연통제는 뭐냐면 비밀 행정이고 교통국은 비밀 연락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연통제와 교통국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둘 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데 대놓고 막 독립운동할 수 없잖아, 그렇지? 비밀인데, 자, 연통제는 이건 행정 조직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중앙정부 밑에 지방자치제가 있죠. 지방자치제,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강서구, 또 무슨 정선군 이런 식으로 시도 구군 이런 지방자치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통제도 마찬가지인 비밀리에 각 도에는 감독을 둡니다. 그리고 각 군에는 총감을 두고 각 면에는 사감을 둡니다. 이런 이 사람들 밑에 또 부하를 몇 명 딸려 보내요. 그래서 이제 뭐 황해도 감독이 누구냐, 평안도 감독이 누구냐, 경기도 감독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선군의 총감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날 지방자치제와 비슷하게 그 지역을 갖다가 각자가 이제 그 지역을 관리하게끔 지역 단위별로 사람을 내려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군자금도 걷고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두 어떻게 일어난 거다? 이게 비밀리에 일어난 거다. 독립운동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그럼 교통국은 뭐냐? 교통국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치면은 약간 국가정보원, 국정원 이런 거 비슷한 거라 보면 돼요. 비밀리에 갖추어진, 이거는 연락하는 조직망이 그 지역을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독이 있어. 경기도 감독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빨리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이제 정부에다가 알려야 돼. 지금 우리 동지인 뭐 개똥이하고 일동이가 지금
총독부에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연락을 취할 때 그 연락을 누굴 통해 취하는 겁니까? 여기는 교통국을 통해서 연락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연통제와 뭐 교통국이 뭔지? 연통제는 행정이 행정. 오늘날 지방자치와 비슷한 거. 교통국은 연락을 담당하는 비밀 조직망이라는 겁니다. 약간 국정원은 또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뭐 오늘날 스마트폰을 얘네가 대신해서 생각하면 돼. 교통국 애들이 카톡 대신 그때는 사람이 다 직접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독립공채가 뭐냐? 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독립만 하면 여기 약속된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독립공채를 사세요라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야. 국채야, 국채. 그리고 성금을 또 모금을 하고, 성금 이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통제나 교통국을 통해서 임시정부에 이런 자금들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어이구, 넘어가 버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임시정부의 활동 보면 이제 외교 활동도 했어요. 저런 이제 구미위원부, 구라파와 미국, 아메리카.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이 위원부를 설치해 가지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외교 활동을 또 할라 했고, 독립운동 선전을 위해서 각종 외교 책자도 만들고 독립신문도 간행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개편이 돼요. 무슨 말이 왜 개편이 되냐면은 1920년대 초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면서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외교활동,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활동이 별 성과가 없어. 이승만 뭐하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막 미국에 있대. 워싱턴 갔대. 거기서 뭐하는데 그 새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술 먹고 있대. 사람들 만나고 댕긴대.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외교 독립론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자체가 원래 아까 얘기했던 세력이 세 가지 세력, 무장투쟁론자들, 실력양성론자들, 그리고 외교독립론자들이 서로 다 다른 생각이었는데 이걸 그냥 억지로 통합해 놨는데 이게 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력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집니다. 개조파는 외교를 중시하고 임시정부를 상하에 그대로 유지하고 개편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고, 주로 이제 이거는 누가 중시했냐면 외교를 중시라기보다는 안창호 쌤이 주로 중심이 됐어요. 안창호 쌤이 그래서 야, 우리 실력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도는 상하이에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개조파였고, 창조파는 야, 임시정부 썩었다. 싹 갈아엎어야 된다. 무장투쟁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이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칼을 찬 선비야, 별명이. 아주 무시무시한, 다 때려 죽이자.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벌이려면은 훈련할 공간도 넓고 일본하고 붙어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산도 많고 땅도 넓고 이런 곳, 이런 도시 같은 상하이 안 된다. 저 연해주나 만주로 가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세력이 창조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그 임시정부의 방향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엽니다. 1923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 앞으로 임시정부가 갈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논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자르자, 탄핵하자라는 겁니다. 이승만 뭐하냐 도대체. 이승만이 당시에 탄핵될 뻔한 위기에 처한 게 뭐냐면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라는 걸 내요. 좀 말도 안 되는 건 이게 뭐냐면은 국제연맹, 오늘날 유엔의 전신에다가, 국제연맹에다가 우리 조선은 스스로 독립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니까 이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좀 대신 통치해 주세요라는 위임 통치 청원서를 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임시정부 내에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뭐 신채호 선생님도 그렇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미친 거 아니냐? 이승만 지 마음대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버리는 거 아니냐? 신채호 선생님 얼마나 열받았냐면 그때는 이랬어요. 야,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이는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분노하고 하면서 이승만이 잘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시 이제 회의에 올라옵니다. 근데 국민대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서로 이제 만족할 만한 답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제 결렬이 되고는 임시정부 자체에서 여러 세력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면서 만주로 갈 사람, 무장투쟁할 애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가버리고, 뭐 미국으로 가버리는데 유럽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저래 뿔뿔이 흩어지면서 임시정부의 세력이 초기에 비해서
크게 약화가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임시정부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1900 이제 뭐 20년대 30년대 계속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전부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김구 선생님의 명령을 받아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걸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여러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 중에 하나의 수준으로 이제 좀 낮아져 버렸고, 실제로 뭐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자기가 임시정부 소속이라는 소속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국민대표회의 때 이제 결렬되면서 나 임시정부하고 나 결별이야, 나 빠이빠이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세력들로 나누어져서 독립운동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만이 독립운동의 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많은 세력들의 독립운동이 계속 이제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퀴즈는 다 아실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단원 1위 끝났죠, 그렇죠? 대단한 일, 중단한 일이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민족 분열 정책과 국내외 민족 운동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